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S&P 500 지수가 5일 연속해서 또 최고치를 나타냈고 주간으로 봤을 때 3대 지수 모두 1%가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제기가 되면서 더욱 그랬던 거고요. 이번 주에 이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무역 협상에 대한 데드라인이 8월 1일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또 협상 결과들이 나올 거라는 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종전에 유럽연합과 관련해서 이 미국 측과 합의에 도달했다. 네. 또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이 관세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 현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들도 굉장히 호조세를 띄웠고요. 마지막으로 고용 지표까지 좋게 나와주게 되면서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이날도 신고가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0.47% 이날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 보여주었고요. 이어서 나스닥이 0.24% 그리고 S&P 500의 경우에는 0.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6,380선 막 지나갔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거진 긍정적인 이슈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협상 체결이 근접해 있다. 그리고 중국도 협상에 대한 기본 틀을 갖췄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3대 지수가 나란히 이 상승불을 초반부터 켜졌는데 이 유럽연합에 대한 협상 체결 완전 타결이 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오늘이었습니다. 불과 2시간, 3시간 전에 나온 이슈인데요. 일본과 비슷하지만 허들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내용 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과 이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날 또 상승폭이 점점점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7월 FOMC 지금 시각 CME 패드워치 툴 기준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7.4%에 달합니다. 거의 7월은 동결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어서 S&P 500 기준으로 기업의 83%가 이날까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3대 지수 여전히 강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 과연 자금들은 어떤 산업에 어떻게 분포가 됐는지 바로 보시죠. 가장 먼저 테슬라의 3.5% 강세가 가장 눈에 띕니다. 이날 들어서 두 가지의 호재가 이어졌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이 영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이죠. FSD 시험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이 런던 내에서도 굉장히 운전 난도로 악명이 높은 그런 교차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매직 라운드 어바웃이라는 그런 교차로인데요. 이 교차로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운행을 하는 영상이 선보여지게 되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또 한 번 모아줬고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주말이 지나고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이날 굉장히 강한 상승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약보합 0.14% 그간의 이 가파른 급등으로 인해서 이날만큼은 이 차익 실현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이 포착이 됐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에버코어의 목표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515달러에서 545달러가량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이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주요했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2.54% 크게 튀어 올랐는데요. 파이퍼 샌들러가 목표 주가 170달러를 제시하면서 연평균 성장이 무려 30%나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이외에 전반적으로 대형 빅테크들 그리고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요. 또 산업재 쪽도 좋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측면이 통신 서비스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날 가장 먼저 이 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4.78%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무엇보다 차터 커뮤니케이션, 이 히트맵 상으로는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날 18%대 거의 20%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실적 발표에서 장기적인 가입자 이탈 우려가 나오면서 업종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럼 이어서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다우지수 약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1% 상승 흐름 보였고요. 또 이어서 나스닥은 0.35%, S&P 500의 경우에도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난주 5거래일 연속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주 후반 들어서 보시다시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이상한 흐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다 보이실 겁니다. 7월 22일 급락이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이날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굉장히 반도체 단 급락이 강하게 나왔었던 날이죠. 이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나스닥의 이 주간 상승률이 가장 낮게 그렇게 책정이 됐고요. 이어서 주간 업종별 흐름입니다. 가장 먼저 헬스케어, 이날은 3.6% 강세 보였습니다. 이 상당히 지난주 들어서 등락이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했고요. 이어서 이 원자재, 기본 재료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원자재입니다. 이 금과 또 이어서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던 이 금 가격, 이어서 또 천연가스 가격까지 연일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되면서 원자재 섹터 2.6% 강하게 올랐고요. 또 산업재가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조금 이르게 했는데 굉장히 호실적에다가 가이던스를 상향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2.2% 3위 상승률 기록했던 산업재, 마지막으로 기술이 이 스타게이트발 이슈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0.48% 거의 가장 최하단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가 3%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가운데서도 강했습니다. 지금 로보택시 조기 출시 기대감 덕분에 사실 장중의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이번 주 주말, 그러니까 지난 이틀 동안 로보택시가 조기 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 또한 이 중국에서 전기차 브랜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36개 모델 가운데서 테슬라의 모델 2가지 모델이 상당히 점수가 좋았습니다. 6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5개가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이 제품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넘는 오름세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는 0.14%의 약세권에서 맞췄는데 이 대중국 수출 규제가 풀린 이후로 중국 시장 쪽으로 암시장이 발생을 했고, 또 이 시장 쪽으로 AI 칩이 유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총 판매액이 거의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엔비디아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알파벳 보시면 0.46%의 오름세였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지난주 실적이 나온 이후로 실적 훈풍이 지속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조사가 이제 종결이 됐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팔란티어가 이 지난주 기술주 가운데서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요. 거의 3%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상위 20대 기업에 이제 진입을 했다. 시총이 그러니까 3,747억 달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그동안 팔란티어의 이 주가의 흐름들 살펴보시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등락이 보이곤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고, 인텔 보시면 8%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 전망이 좀 약화가 됐고 영업이익이 부진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전망 약화와 더불어서 2만 명의 추가 감원이 나오면서 대규모 감원 정책이 이 주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공장 건설도 중단됐다라는 소식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8%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다음 이슈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 투자 의견 보도록 할 텐데요. 브로드컴으로 지금 좋은 리포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중국 내 AI 시장 기회를 반영하면서 목표가를 올려 잡은 리포트였는데요. 329달러로 상향 조정 리포트 제시됐고 지난 장에서 0.51%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과연 그리고 지금 이 시각 매크로 지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보시죠. 가장 먼저 달러 인덱스 오늘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7% 올라서게 되면서 97.65 유의미한 상승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약간의 달러 강세가 다시금 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협상 기대감을 안고 강달러 기조가 다시 한번 포착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엔화와 그리고 파운드화, 영국의 파운드화 그리고 유로화까지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국가 이슈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 보였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로 인해서 1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384원 선 다시 한번 조금 이 압박을 받아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 오늘 수출주들 눈여겨서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1% 이상 하락했지만요. 24시간 전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시각 11만 9천 달러 선 아직까지 견조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잠시 후에 더 보겠지만요. 이번 주 수요일에 백악관에서 관련된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슈에 따라서 현재 기대감 형성이 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금은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이상 하락하게 되면서 3,300달러 선이 약간 위태위태한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안전자산에서 달러가 부각을 받게 되면서 금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미국채 2년물 그리고 미국채 10년물은 유의미한 그런 변동은 없습니다만 약간의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의 6월 내구재 수주가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9.3% 하락했는데 예상치에 대비해서는 좋게 나왔습니다만 전월 대비해서는 급락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월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에 대한 우려로 대규모 발주의 일시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것들을 사들이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16.4% 뛰어 올랐는데 이게 정상화가 되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지표를 해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어서 이 체크 포인트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협상이 드디어 완전히 타결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변동사항은 없다라면서 2시간 전에 다시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이제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15%로 책정이 되었고요.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관세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요. 일본에 이어서 굉장히 만만치 않은 조건에 타결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연합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무관세로 0% 수준의 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고요. 두 번째로는 7,500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이 군사 장비 용품들을 사들이겠다라고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존 계획보다도 6천억 달러를 추가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상당히 이 허들이 높은 그런 기준인데요. 우리 역시 이 정도 허들을 맞추지 못한다면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2주 내에 제약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8월 1일 전에 타결이 되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 우리나라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중국 관련 이슈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현지 시각으로 바로 어제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유예가 90일 그대로 추가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불과 몇 시간 전 이 EU 협상 타결 직후 인터뷰에서 현재 서너 개 국가와 무역 합의를 검토 중이다. 정확하게 어떤 국가라고 밝히진 않았지만요. 중국이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월요일에는 이 의학 관련, 제약 바이오 관련 이슈가 크게 한 가지가 있고요. 치매 치료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7월 29일 화요일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과연 여기에서 그대로 방금처럼 연장이 나올지 아니면 최종 합의가 나올지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시장 분위기는 우선 언론상의 메시지는 그대로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요일 이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가 백악관발로 공개가 되는데 관련해서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관련주들 흐름 잘 보셔야겠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FOMC 금리 발표 목요일에 몰려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도 함께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30일 장 마감이라서요. 한국 시각 기준으로 31일 목요일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금리 발표 같은 경우에는 31일 목요일 새벽 3시경에 발표가 되고요. 바로 30분 뒤인 새벽 3시 반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97% 이상 거의 금리 동결이 기정 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8월 1일 금요일 아마존과 애플이 이제 그 전날 장 마감 직후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금요일 실적을 발표하고요. 이날부터 이제 미국의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구리와 함께 발효가 되는데 구리 50% 관세 발효도 이날부터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서 빠르게 이 무역 협상 타결 진척이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장 시장 분위기 전화 연결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흐름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가 5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흐름이 굉장한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시장의 강한 분위기를 이끌었던 주요 이슈들이 있겠죠. 그 이슈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미중과 미국, 유럽 간의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출주와 조선기계, 반도체, 소재 같은 경기 민감 업종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시장의 유동성 기대를 자극하면서 성장주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등 고PER 섹터의 매수세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 골드만삭스는 고베타 종목에 대한 투기적 매매가 과열되고 있다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 AI, 로봇, 메타버스 같은 테마 종목에선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80%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양호했지만 성장률 자체는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가이던스를 상향한 종목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 전략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무역 협상 기대감에 따라 수출 및 경기 민감주 중심의 매수 전략이 유효하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성장주 베타에 우호적이지만 고평가 종목은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이 과열 경고가 나온 고베타 종목은 비중을 축소하고 실적 기반의 대형주 리밸런스가 바람직합니다. 실적 둔화 신호 속에서 가이던스 상향 종목 등 선별 대응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역과 금리 기대가 부각되면서 이 과열 경고와 밸류에이션 부담이 공존하는 박스권 순환매 장세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과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집중하되 반드시 리스크 관리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발표된 종목들이 80%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가이던스 상향에 대한 거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미국 증시에서 좀 섹터별로 혼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 둘 다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에 좀 눈이 가셨을까요? 네, 전기차와 AI 반도체 중심으로 기술주 반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런던에서 자율주행 FSD 영상이 공개되며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 계획이 발표되며 3% 넘게 상승했고 GM과 리비안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루시드와 퀀텀스케이프는 실적 불확실성과 기술 개발 지연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기차 섹터에서는 FSD 기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심의 선별 매수 전략이 유효하며 고평가 기술주는 관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반도체 업종에서는 AMD가 시장 점유율 확대와 콘솔판 탑재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고, 이 브로드컴과 알파벳의 자본 지출 수익 기대감에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인텔은 실적 부진과 수급 악화로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는 AI 서버 수요에 직접 연계된 기업 중심 대응이 필요하며 인텔은 반드시 비중 축소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실적 기대감과 클라우드 자체 칩 투자 확대를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메타는 유럽 규제 우려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우량주는 보유 유지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AI 소프트웨어 대표주인 팔란티어는 목표 주가 상향과 성장성 분가구로 강세였고요. 오라클, 세일즈, 포스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서비스에 나오는 구독, 성장 둔화로 우려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수익성과 성장성에 동시에 갖춘 AI 주도주는 중장기 보유 전략, 구독 기반 기업은 실적 추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GLP-1 체중 감량제 관련 기업들이 견조한 반면에 화이자, 바이오젠 등 개별 이슈로 하락했습니다. 이 GLP-1과 HIV 치료제 관련 종목은 분산 투자로 대응하고 실적 불확실성이 높은 종목은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헬스케어 보험주는 혼주세를 보인 가운데 성장 로드맵을 제시한 센텐과 몰리나는 반등했고요. 병원주는 규제 리스크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는 성장 계획이 명확한 기업 위주, 병원주는 보수적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적 시즌과 기술 모멘텀이 맞물리면서 전기차, AI 중심의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핵심 테마에 대한 집중도를 유지하되 과열 종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한 순환매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주 가운데서도 또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 또 뿐만이 아니라 알파벳 등 실적 종목들도 좀 계속해서 훈풍이 지속되고 있고 가이던스 좋은 종목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증시와 커플링이 되는 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이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지거든요.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주 한국 증시는 대형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만큼 이 박스권 흐름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보다 종목 간 차별화와 순환매 흐름이 강조되는 장세가 전개될 전망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변수입니다. 무역 제재 FOMC인데요. 우선 미-EU 무역 협상이 본격화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출주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습니다. 반면에 한미 관세 협상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세제 개편안 또한 대주주 요건 강화, 거래세 인상 등 증시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FOMC 회의도 예정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관망 심리가 우세할 수 있습니다. 수급적 측면과 종목별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며 기계, 금융, 조선업종 중심으로 수급 개선이 나타났고 실적 시즌을 맞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금융주의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세제 불확실성으로 낙폭이 과대한 만큼 기관 매도가 마무리되는 종목군 중심으로 기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정책과 실적이 맞물리는 조선구리 스테이블코인, 디스플레이 테마는 이번 주 주도주 교체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무역 협상과 금리 인하 기대감은 대형 수출주와 성장주의 우호적인 흐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정책과 실적 그리고 수급 변화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박스권 조정 속에 누리목 매수 전략을 병행하되 이벤트 결과에 따라 순발력 있게 리밸런싱하는 대응력이 필요한 선두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코스닥 낙폭 과대 종목군은 선별적 접근, 코스피는 실적 모멘텀 중심의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선별적인 접근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적 앞두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세 유입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았는지 잠시 후 머스트노 5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전화 연결 알아봤습니다. 네, 머스트노 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자, 관세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동안 협상이 되고 있는 교역국 가운데서는 EU가 가장 오랫동안 협상을 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5%로 최근에 있었던 일본과의 협상과 같은 관세율로 측정이 됐습니다. 한국의 정부도 이제 협상을 오는 31일에 앞두고 있는데 관세율이 비슷할 것으로 아무래도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관세 유예 90일 추가 연장 전망에 대한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미국과 유럽연합 EU산 상품에 1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회담을 가진 후 EU와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도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합의는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일괄 1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이 지난 22일 일본 정부와 타결한 관세율도 15%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EU가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으며 EU가 현재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보다 앞으로 6천억 달러 더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EU는 미국산 에너지를 1,500억 달러가량 구매하고 미국산 군사 장비도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협상의 출발점은 불균형이었다라면서 우리 쪽은 흑자였고 미국은 적자였다며 우리는 정확히 원하는 균형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양측 간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협상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지난 5월 이뤄진 관세 휴전을 90일간 추가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날 이 양국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미국과 중국은 28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무역 회담에서 관세 휴전을 3개월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 기간에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거나 무역 전쟁을 고조시키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같은 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가 2주 후에 발표될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워낙에 이제 수출 기업들의 이 국제적인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만약에 반도체 관세가 발효가 될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같은 날 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는 2주 후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된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장관이 위험 완화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 등 조치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이 확장법과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의약품과 구리 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로 반도체 관세는 상호 관세와 별도로 부과가 될 수 있고 상호 관세에 누적돼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도됐습니다. 미국의 발표 결과에 따라서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별도 관세가 발표 시행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또 8월 1일에 종료되는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조치는 없을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덧붙였습니다.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관세는 8월 1일 즉시 적용되고 세관은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며 8월 1일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전히 대화할 수 있다며 추가 무역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EU도 미국과 이 협상 합의에 타결을 했고요. 한국 정부 현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오늘 31일에 최종적으로 협상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이 행동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맞붙어서 중국도 글로벌 AI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27일 전 세계 800개 기업이 모여서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이는 2025 세계 AI 대회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이번 이 AI 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의 자국의 AI 기술을 선보이고 글로벌 AI 주도권을 다진다라는 계획인데요. AI 시대의 글로벌 연대라는 주제로 28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는 중국 빅테크를 대표하는 화웨이, 바이두 등을 비롯해 구글과 아마존,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 800여 개가 참여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이 상하이에서 열린 이 대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AI는 전례 없는 발전 기회이자 도전이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통제 가능한 AI 발전을 위해서는 각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각국의 연계를 강화하고 폭넓은 합의에 기초한 AI 글로벌 거버넌스 툴과 규칙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AI는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부터 경제적 격변까지 여러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협력과 국제 교류가 필요하다며 포괄적인 글로벌 AI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타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메타가 사실 M7 가운데서 인재 영입 쪽으로는 가장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오픈 AI 출신만 해도 12명이 지금 확보가 된 상황 속에서 초지능 연구소의 수석 과학자로 자오성자 이 연구원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이 오픈 AI 출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AI 쪽으로 총력을 가하고 있는 메타는 최근 AI 인재 영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구글 등 경쟁사에 맞서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인데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챗GPT 개발사 오픈 AI 출신의 연구원 자오성자가 메타 초지능 연구소 수석 과학자를 맡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오는 오픈 AI의 챗GPT 초기 버전 개발에 참여한 핵심 인물
인물 중 한 명으로 메타가 인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구성한 최첨단 AI 그룹 초지능연구소를 이끌 예정입니다. 자오는 함께 6월에 메타에 합류한 스케일 AI 전 CEO이자 메타의 최고 AI 책임자인 알렉산더 왕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저커버그는 SNS에 이같이 전하면서 자오는 알렉산더와 나와 직접 협력하며 우리 신설연구소의 연구 어젠다와 과학적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오는 이 새로운 연구소를 공동 설립했으며 첫날부터 우리의 수석 과학자였다라고 극찬을 하면서 새로운 확장 패러다임을 포함한 여러 획기적인 기술을 이미 개척했으며 이 분야의 리더로서 두각을 나타냈다며 그의 과학적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로보택시와 관련된 이 시범 운영 소식이 나왔는데요. 바로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입니다. 운전기사가 탑승한 로보택시입니다.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인데 그 안에는 이제 어쨌든 운전기사가 탑승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을 개혁해야 되지 않나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 지역에 운전자가 탑승한 형태의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공공서비스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완전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며 요금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 이용자에게 새로운 이용 약관을 발송하며 캘리포니아 지역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라고 현지 시각 27일 보도했는데요. 이용자에게 발송된 알림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이 차량은 CPUC의 승인에 따라서 풀셀프 드라이빙 기능을 사용하는 안전운전자와 함께 운행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운행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로보택시 시범 운행은 테슬라가 보유한 기존의 차터 서비스 허가를 기반으로 하고요. 테슬라는 지난 25일 CPUC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서 직원들의 친구, 가족, 그리고 일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고객에게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상 자율주행 차량으로 요금을 받기에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며 이 역시 파일럿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테슬라가 중국 바이트댄스 자동차 사업부가 실시한 고속도로 보조운전 기술 테스트에서 비아디 등 중국 경쟁사들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바이트댄스 자동차 사업부인 디카는 테슬라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기 자동차 브랜드 36개 모델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보조운전 기술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는 모델 3과 모델 X가 시나리오의 기술 테스트 가운데서 6개 중 5개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샤오미는 SU7이 단 1개만 통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러트닉 트럼프 관세 드라마 열혈 광팬 인증. 요즘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항상 웃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냥 미소도 아니고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원래 스타일이 트럼프 행정부 얘기 드린 대로 약간 이 그 자기적인 탤런트적인 그런 면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다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드론으로 자기 그 서류 날라다 주는 퍼포먼스 한 것도 보여드렸는데 또 그 안 보여드린 것 중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GIJ인지 알았어요. 갑자기 그 우리나라 국방장관에서 그런 사람 있나요? 갑자기 군부대를 갔는데 갑자기 윗옷을 벗었어요. 그다음에 런닝 차림으로 갑자기 팔굽혀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부가 스타일이 다 이래요. 그래서 러트닉 상무장관도 지금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약간 그 뭔가 배우스럽고 굉장히 다혈질의 어떤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더더군다나 이제 업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관세 협상에서 자기가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면서 뭔가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 어떤 단계들을 자기가 넘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그렇죠.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금 최전선에서 많이 했죠. 막 그때 뭐 3일 동안 거의 뭐 몇 시간 안 자면서 협상을 해서 뭐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8월 1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또 여러 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게 이제 일본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 그게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일본을 무너뜨리자. 이게 사실 무너뜨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사실 무너뜨렸잖아요. 일본이 처음에 받았던 숫자랑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숫자를 트럼프가 볼펜으로 고쳐 쓰면서 마카로 그거를 통과시켜 버리는 바람에 지금 그 뒤에 EU 중국이 아주 쉽사리 사실 그 중간중간에 다른 동남아시아는 약간 양념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뭐 필리핀도 있었고 무슨 뭐 누구도 있었나요? 기억도 안 나요. 여러 개 동남아시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동남아시아들도 보면은 다 결국에 거대한 덩어리인 중국을 막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죠. 다 그 나라들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있죠? 그 이제 가장 강한 말을 잡기 위해서 졸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로 트럼프가 EU랑 협상을 하기 전에 이게 사실 할지도 몰랐죠. 사실 일요일을 안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 캐롤라인 레빗 대회도 다 쉬는데 갑자기 여기서 협상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요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 폭스에 많이 나오고 이제 이 뭐 썬데이 뒤에 뭐 썬데이가 붙잖아요. 일요 프로그램에 썬데이 붙은데 나와가지고 항상 다음 주에 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침 방송에 보통 나와요. 토요일, 일요일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주말인데도 뭐 잘 지내십니까 해가지고 또 그때 그래서 일요일 프로그램에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냐. 8월 1일 날 무조건 관세가 발효가 된다. 예외가 없다. 지금 계속 기자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기자들하고 앵커들이. 왜냐면 지금 예전에도 한번 뭐 관세 유예를 뭐 했었던 적이 있었고 뭐 타코 얘기가 붙을 정도로 뭐 한 번씩 발을 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8월 1일 날이 됐는데 또 갑자기 유예를 발표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어떤 생각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뭐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하루 전에도 바꾸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벙커 버스터 들고 그 공습할 거 알았습니까? 이란한테도 2주 시한 준대놓고 갑자기 바로 공격해버렸잖아요. 물론 그 공격이랑 이 관세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8월 1일 날 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계속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날 절대 유예 없다. 무조건 8월 1일 아침부터 일단 관세 발효된다.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대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8월 1일부터라도 다시 대환할 수 있는데 문제는 8월 1일 날 밀어주는 건 없다는 거죠. 그 관세 편지에 써진 관세 그대로 부과받으면서 더 다급히 대화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8월 1일 이전에 해라 이거죠, 지금. 그리고 일본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도미노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일본이라는 큰 산이 넘어져 버리니까 다 다급해져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제 그게 완전히 저 러트닉 상무장관의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짓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폭스가 이제 친 트럼프 성향이긴 하지만 이런 질문을 했죠. 자, 지금 이제 경제, 물가, 관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냥 이 질문답이 이렇게 단순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세부적인 걸 사실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 그 토시 하나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뭐 이 여론조사 그 돌릴 때 어떤 그 질문답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종합을 해서 그냥 대충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 지금 이코노미 인플레이션 테리프스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냐인데 지금 반대가 더 많고 특히 이 물가랑 관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이 설문조사, 그렇죠? 요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물어봤거든요. 이 러트인 상무장관은 지금 뭐 관세를 벌어들이고 있고 이게 막 계속해서 앞으로 벌어들인다면은 이게 엄청난 돈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국민들도 만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기자도 이 폭스 TV가 친 트럼프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물어볼 때 이런 전제를 깔고 가긴 했습니다. 뭐 성장 요소나 다른 것들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뭐 이렇게 약간 단답 형식으로 얘기를 한 거, 그 단답 형식으로 한 이 자료를 뭐 그것도 감안을 해서 말하지만 어쨌든 요런 자료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EU랑 관세 협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모닝쇼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예요. 근데 이미 사실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고 있죠, 지금. 근데 그 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EU가 되게 강경하게 나왔잖아요. 이거 사실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보시면은 일본도 그랬죠. 캐나다도 그랬죠. 처음에 강하게 나오고 자기 국민들 대상으로 1대1로 얘기할 때는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다가 미국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딱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결국 수그리고 크게 외쳤던 거 다 아니 1보 후퇴할 거를 3보 4보 후퇴해서 결국 마무리가 됐거든요. 지금 다. 그렇죠? 지금 이것도 약간 비슷했는데 EU에다가 30% 관세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8월 1일부터 제대로 협상 안 하면. 그래서 이제 EU가 아니 지금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서 우리가 보복을 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수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복 관세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 확률이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5대5를 얘기했거든요. 러트인 상무장이 5대5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저 얼굴이 5대5를 얘기하면서 저렇게 웃고 있는 거는 약간 5대5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미. 그리고 자기가 자신하는 게 이거였던 거예요, 결국. 일본 거래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한 걸작이란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열혈 광팬 인증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마치 제3자가 드라마를 보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자기가 최전선에서 뛰지만 트럼프가 일본과 협상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즐거웠답니다. 일본한테 정말 끔찍했죠. 끔찍하고 잔혹하고 정말 굴욕적이었죠. 어떻게 제대로 된 서류나 협상 과정 없이 그냥 트럼프가 그 판에다가 찍찍찍 그어가지고 지운 그 숫자로 결국 협상을 마무리했거든요. 그게 러트인 상무장관은 같은 편이니까 재밌었나 봐요. 정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EU 사실 이 결과가 나왔지만 그다음에 중국이 덩어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과 더불어 지구상 3대 경제 대국이다. 결국에는 지금 미국, 유럽, 중국 요렇게 세계의 3대 경제 그 대국이 있는데 이 지금 중국은 이제 베센트 장관이 또 갔습니다. 러트인 상무장관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사이에 베센트 장관은 스톡홀름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중국하고 세 번째 협상이죠. 세 번째 협상이요. 그렇죠? 이 지금 한 3-4번 하면은 뭔가 중국도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중국하고 다른 나라랑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이 덩치가 조금 더 큰 것뿐이지 알고리즘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크니까 단계가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알고리즘은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결과도 똑같이 바라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미국한테 유리하게. 미국 입장에서는. 대신에 그 단계가 여러 번 걸릴 뿐이죠.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스콧 베센트 장관에게 중국은 맡겨놓고 그들끼리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남겨둔다고 하고 여유 있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세 번째는 협상. 이 지금 장에 어떤 게 올라올 것인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첫 번째는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이었고, 그렇죠? 스위스 제네바 호수 예쁜 데서 앞에서 제네바에서 오랫동안 협상을 했는데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그동안 강대강으로 하다가 아이스 브레이킹식으로 조금 하고 두 번째 결정적인 게 나왔잖아요, 결국. H20하고 히토류를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엔 뭘 주고받을 것인가? 지금 이거 얘기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트럼프가 자기의 트루스 소셜을 스스로 만들 정도로 이 지금 소셜 네트워크에 관심 정말 많죠. 지금 계속 눈독 들이고 있는 거 뭡니까? 이거 틱톡. 이거 틱톡이
지금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점령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유튜브 그리고 틱톡이 더욱더 젊어요. 이 세대들이 젠지 더 밑입니다. 틱톡 즐기는 세대들은. 이 틱톡 즐기는 세대들은 아예 구글 검색을 안 하고 틱톡에서 검색을 하고 들어가요. 그 중국인들은 더 그렇고. 근데 이제 1억 대의 미국 휴대폰에다가 중국 앱을 탑재하는 건 솔직히 꺼림직하잖아요. 아무리 트럼프가 틱톡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야, 미국 맨날 아메리카 무슨 마가 외치는 사람이 오늘부터 미국인들 휴대폰에 전부 중국 틱톡 앱을 까세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하려는 게 틱톡의 소유를 바꿔버리는 거죠. 틱톡을 미국이 먹어버리면 오늘부터 미국의 앱인 틱톡을 까세요. 이러면은 그리고 미국 소유가 된 다음에는 뭐 그걸 하겠죠. 사람들이 하도 그 얘기 많으니까 지금 뭐 틱톡에 가입을 하면 뭐 중국에 내 개인 정보가 다 팔려가니만 이게 많잖아요, 이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소유로 넘어와서 틱톡에 그런 것들을 다 제반을 막 정리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미국 그 트루스 소셜하고 같이 트럼프가 관리하는 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틱톡을 중국이 넘겨주는 대신에 미국은 또 뭔가를 넘겨주겠죠. 여기서 이제 이것이 또 하나의 변수인 거죠. 이제 세 번째, H20하고 히토를 주고받은 거에서 이제 틱톡하고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또 뭔가 또 넘어갈 것이다, 이게. 지금 틱톡이 하나의 큰 변수를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트니 상무장관이 이제 미국 기업의 손에 들어간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러트니 상무장관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내 템베리 골프장에서 중국 풍력 발전 아웃입니다. 자, 이게 템베리 골프장인데 그 트럼프의 그 막내딸인가요? 손녀인가? 그 이제 리디아고랑 막 옛날에 그 저기 골프도 치고 막 이랬던 곳이 여기예요. 지금 스코틀랜드에 정말 아름다운 해변에 있는 골프장인데 트럼프가 여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맨날 휴가를 가고 이번에 어머님의 그 저기 뭐 옛날 생가를 방문한다고 하면서 지금 4박 5일 일정을 여기 잡아놨거든요. 트럼프가 주말 되면 무조건 골프 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냐면 스코틀랜드랑 영국이랑 유럽이랑 이제 또 가까우니까 여기서 부른 거죠, 여기다. 야, 이제 일단 자기가 한 걸 올렸습니다. 치는 걸 올렸는데 이 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막 요즘에 계단 내려올 때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FRB 거의 공사장 가가지고 공사장은 또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철제 계단들이 임시로 해놓은 거라. 거기 내려오는데 약간 더듬더듬 거리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 바이든 넘어졌다고 욕했는데 자기도 한번 넘어졌거든요. 전용기에서 내려올 때. 그래가지고 지금도 불안했는데 골프 치는 거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굉장히 균형감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른 거죠. 이분을 바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이름이 상당히 어렵죠. EU 집행위원장님을 여기 불렀죠. 근데 여기서 똑같아요. 저번에 저 집행위원장님도 굉장히 강력한 어투로 EU 앞에서는, 국민 앞에서는 뭐 이걸 단호하게 대응하느니 막 우리들 보복을 하느니 이러다가 막상 트럼프 앞에 앉으니까 손 모으고 저렇게 앉아있더라고요, 또. 참 희한하죠. 스코틀랜드의 아름다운 일요일입니다. 자, 일요일에 원래 노는데 워낙 급한가 봐요.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니까 이 멋있는 곳에. 자, 어쨌든 또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칭찬을 합니다. 아, 뭐 여성으로서 존경을 하고 이런 자리에까지 올린 거를 EU의 대통령입니다까지 이랬어요. 그래도 그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강하게 얘기하죠. 관세를 내고 싶지 않으면은 당장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이거 맨날 얘기하는 거고. 유럽, 원래 EU를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단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럽이 미국 제품의 시장을 개방하는데 무엇을 기대하냐고 기자가 질문을 하자 유럽이 그동안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맨날 팔고 근데 미국 자동차를 왜 안 사냐? 그다음에 농산물.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에 쌀시장 개방하라고 했죠? 그다음에 미국 자동차 팔으라고 했죠? EU한테도 똑같아요, 또. 농산물 사세요, 자동차 사세요. 물론 이건 사실 좀 그렇죠. 메르세데스 벤츠에다가 BMW에다가 폭스바겐에다가 솔직히 유럽 자동차 이거 기술력이랑 인지도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미국 자동차를 바로 이거 사라고 하는데 말을 못 하죠. 자, 그다음에 풍차 얘기 나온 거는 풍차를 너무 싫어합니다. 아시다시피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다 그런데 풍력 발전 더 싫어해요. 근데 왜 싫어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골프장 때문에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미국의 풍차를 짓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독일 위주로 해서 태양광 풍력을 계속 예전부터 주장하고 있었는데 요즘 원자력을 좀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왜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다 해치느냐. 그리고 이 위로 올려다 보니까 풍차가 보인다. 그것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 쳐야 되는데 저기 해안가에 풍력 발전이 있는 거예요. 아주 시끄러워 죽겠는 거죠. 홀 돌고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거 지금 제가 내피셜이 아니고 뒤에 나옵니다, 지금. 자, 8년 만에 중국 그 이 평력 발전이 다 썩어가지고 그 블레이드들 프로펠러를 땅에 묻어가지고 그게 또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환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 정말 자기의 본심은 여기 나옵니다. 이거 사실 옛날부터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코스에서, 가장 세상에서 거전 코스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평선 너머로 9개의 풍차가 보인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름다운 곳에서 풍차를 보려고 하나, 지금 골프를 치려고 하는데 왜 저기 풍차가 있냐 이거죠, 지금. 풍차가 매우 파괴적이다. 풍차 얘기만 반을 했어요, 지금 이거. 그리고 환경론자들은 환경론자가 아니고 정치적 꼼수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가장 비싸고 최악의 에너지 형태고 결국에는 아까 중국이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 과정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걸 보시면 뭔지 알 거예요. 중국을 막기 위한 모든 어떤 잣대를 들이미는 게 처음에 펜타닐 관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틱톡을 얻어내기 위해서 과연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이 어떤 협상에서 무슨 안건을 제시할지 그 부분이 포커스일 것 같고요. 자, 저번 주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장면이죠. 이거 올해의 어떤 이 샷에 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 가면. 저 파월 연설하는 거 많이 봤는데 그동안 혀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로. 제가 태어나서 파월 혀 처음 봤거든요. 자, 얼마나 더워서 혀를 내민 건지 너무 저기에서 저희 트럼프가 옆에 있어서 긴장해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혀를 내밀고 있죠. 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많이 연출됐어요. 지금 밈도 막 형성되고 있고. 제가 사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패드마을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요. 미국 언론사에서 패드마을이라고 붙여서 지금 타이틀 뉴스가 나갔어요. 마치 이게 패드마을이라는 거지. 타지마을 같은 거란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서 예를 든 게 뭐냐면은 여기에 31억 달러 썼는데 내가 우체국 건물 리노베이션 한 거 2억 달러 썼다 이거예요. 31억 달러 대 2억 달러는 아예 단위 자체가 틀리잖아요. 2억 달러 들여서 나는 이렇게 훨씬 더 좋은 리노베이션 했는데 31억 달러 가지고 주차장 파고 왜 수상 호수에다가 보트를 만드냐고 이거를 지금 계속 말한 거예요. 그리고 서류를 내밀었더니 파월은 이거 5년 전에 것까지 합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대결이죠. 트럼프의 이 리노베이션 대결에서 트럼프가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난 좋은 거 맞는다. 파월 너는 낭비벽이 심하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메이크 어메리칸 마가가 아니라 레이트 컷 어메리칸 어게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내세웠는데 자, 결국에 트럼프가 저기 간 이유도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저렇게 간 행동엔 이유가 있죠, 지금. 금리 내려라. 지금 당장 7월 말에 FOMC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내리면 또 무슨 짓을 할지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패드마을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패드마을을 넣어서 한 줄 매듭평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패드마할 짓는 것은 패드망할 짓. 지난 주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섹터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미국과 유럽연합이 드디어 무역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 전해졌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또 의약품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15%의 관세 수준이 저번 1분과 동일하게 매겨졌고요. 그 대가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830조 규모의 이 대미 투자를 앞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15%라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굳혀지기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이 25%입니다. 이게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를 해주려면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15%의 수준으로의 인하가 필수적인데 이 자동차에는 품목관세가 가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저번 일본 당시와 똑같이 오늘 논리가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주들 오늘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보여줄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예 종료를 단 하루 앞둔 31일 현지 시각 기준입니다. 이때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스콧베센트 재무장관과의 유예 기간 종료 전 마지막 단판을 짓는 그런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자동차주들 이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타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15%의 관세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자동차 업종에서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난 하나증권이 바로 27일이었습니다. 이 27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31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4만 원 대폭 상향 조정해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쉐어포인트 해킹 사태가 보안주들을 크게 움직였었죠.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해킹이요.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반기에만 70% 이상 급증했다는 그런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2026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5년간 200억 달러를 보안에 들였다라고 해서 더 충격을 안겼는데, 글로벌 랜섬웨어 공격이 올해 상반기에만 70% 가까이 급증했다는 이 화이트해커 그룹 이큐스트의 보고서가 어제 또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상반기에만 거의 4천 건이 넘는 그런 랜섬웨어 보고가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요. 집계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때문에 보안주들 오늘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나 엑스게이트와 같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슈들 추가적으로 정책주와 함께 좀 움직여 갈 수가 있으니까요.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슈가 이번 주에도 여전히 큰 게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AAIC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알츠하이머 그리고 치매 컨퍼런스입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이 ABL 바이오를 포함해서 우리 K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전망입니다. 우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첫날인 오늘 그랩바디 B라는 이 플랫폼 기술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기술로 따지자면 약물이 뇌혈관의 장벽을 효과적으로 투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뇌에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실제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국 생명공학 기업이죠. 이 GSK와 약 4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본 기술로 체결한 바가 있고요. 그 외에도 큐라클이 역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CU71의 이 전임상 결과를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이외에도 동화 ST도 전임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뉴로픽과 뷰노와 같은 진단기기 업체들까지 대거 출격이 완료된 상태니까요. 관련된 이슈들 끝까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테슬라의 주가가 3.5% 이상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그 전날에 9% 급락에 따른 되돌림도 물론 있었지만요. 두 가지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국 런던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죠. 이 FSD를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테슬라인데요. 런던 내에서 가장 복잡한 교차로로 꼽히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매직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난도가 높은 교차로인데, 이걸 성공적으로 테슬라의 FSD 차량이 잘 주행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기대감이 모아졌고요. 또 두 번째로는 주말이 지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전요원이 탑승을 한 상태로 이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 출시하겠다, 그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장중 6%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던 테슬라,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지난주 이제 급락으로 마지막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 다시 한번 좀 반등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기업이죠. 항공, 우주, 방산 이쪽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기업인데, 이번 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한화 오션 등 대형 방산주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동반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4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네, 주말 잘 쉬셨습니까? 7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정말 이제 불볕더위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데일리 톱 기사를 가져올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톱 기사를 결국은 주간 지시 전망에 이렇게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톱 기사를 주간 지시 전망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얘기 중심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자세히 마켓 시그널에서 전해드리신 바대로 결국 이제 유럽과도 합의를 했죠. 15% 관세는 일본과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 이제 이게 사실 트럼프 얘기는 어디까지 미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과의 합의에서 5,500억 달러 요걸 놓고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 미국이 서로 좀 약간 딴소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얘기를만 놓고 할 수 없어 어쨌든 유럽과도 한 6천억 달러 정도 투자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에너지 관련 수입이 3년간 7,500억 달러, 연간 2,500억 달러씩 하겠다. 사실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발생 이후에 이 에너지 문제 이게 아주 사실 가장 심각한 거의 생존 문제가 또 돼 있죠. 유럽도 또 미국만큼이나 이 AI 관련된 기술 이 부분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좀 열심히 세우려고 하는데 유럽은 사실 생활에 있어서 일상 생활의 전력 수급 문제가 이미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즉 AI 기술의 독자적인 개발 이 부분이 사실은 참 용이하지가 않은 데인데 어쨌든 원유하고 LNG, 천연가스 이 두 가지를 미국산을 수입을 하겠다. 이 부분 이건 예상을 했던 바인데요. 어쨌든 규모, 숫자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것도 아마 우리한테도 여러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이제 뉴스 주말에 통해서 잘 아시는 대로 31일 날 관세 유예 만료 하루를 앞두고 이건 정말 단판입니다. 최종 단판을 1+1로 구윤철 기획재정장관 겸 경제부총리, 스콧 베센트 장관 간에 이제 사실상의 1대1 단판이 좀 있을 예정입니다. 결국 우리 협상에서도 이 관세율 15%라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요국과의 약간 국룰 비슷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15%를 올라가는 순간 사실 시장에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을 거가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15% 관세율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측이 원하는 결국 이제 이 투자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부분, 그다음에 미국의 에너지 부분 수입이라든가 등등 미국 거를 얼마나 한국에서 사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談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주는요, 이 협상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 사실은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이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지난주 내내 우리 주시장의 발목을 좀 잡았던 특히 코스피를 3,200선에서 딱 붙잡아 놓고 있는 이 세금 관련된 주시장 관련된 세금 이 부분들 세법 개정안 이번 주에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시장에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증권거래세율 인상 그것도 좀 0.2%까지 갈 거냐 아니면 그 밑으로 갈 거냐 이 부분. 그다음에 대주주의 이 주식시장에서의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좀 내릴 거냐 아니면 30억 정도로만 내릴 거냐 등등등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약간 세금 관련된 부분들 세법 개정안 나왔을 때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수준으로 나올 거냐 또는 그거보다는 좀 덜 할 거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이 소위 말하는 코스피 5천 이 공약 이거에 대한 진정성과 관련된 그 시장의 판단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해외 변수는 앞에서 자세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역시 FOMC, 그다음에 PCE 가격 지수, 그다음에 고용 지표 이 세 가지 중요한 지표들도 이번 주 예상이 되어 있다. 얘기거리가 되게 많을 법한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 얘기를 좀 해보죠. 코스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관세발 이런 어떤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 세법 개정 관련된 여러 가지 증세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발목이 잡혀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매기가 이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에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2.7조를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4천억 정도 한 주 동안 순매수한 거 가지고 크다 얘기하기 좀 그런데
코스피에 비하면 코스피를 근 3조 가까이 팔았던 걸 생각하면 개인들이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 있다 얘기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그동안 5월 이후에 근 30% 가까이 25% 이상 올랐던 거에 비하면 코스닥은 절반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덜 오른 게. 표 좀 나오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쭉 나옵니다. 뉴로핏, 뭐 도우인시스 등등 쭉 있는데 보시면 눈에 확 띄는 게 바이오주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뉴로핏, 알테오젠, HLB, 리가켄바이오, 뭐 휴젤도 뭐 굳이 따지자면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에코프로비엔, 비어유, 리노공업, 뭐 도우인시스 정도 10개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바이오와 관련된 회사들이다. 바이오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는 관세 리스크에서 조금 덜하죠. 뭐 의약품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요거는 어쨌든 지금 당장은 가셔야 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그동안 덜 오른 이 바이오가 코스닥도 덜 올랐지만 사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바이오주들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들이 사실 덜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금리 하반기 한두 번 더 내릴 것 같고, 미국도 연준이 금리를 하반기에는 9월부터 해서 한 2번 뭐 정도 내릴 것 같다라는 좀 전망이 많기 때문에 금리나 뭐 대표적인 수혜주 또 바이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얘기는 LS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LS 그룹, 특히 요즘에 이 미국의 전력 뭐 이 얘기 나오면서 LS 그룹주들이 좀 이 전력 관련된 그런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LS 그룹 자체가 이 전력 관련된, 그러니까 전력 기기 또 전선 뭐 이런 쪽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룹 전체 계열사들 시가총액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LS는 또 하나 대표적인 이 분할 상장을 많이 한 이 그룹이기도 합니다. 여러 회사들이 있죠. 앞으로도 하려는 회사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시장의 관심이 LS가 과연 이 분할 상장 이 부분을 계속해서 칼 거냐 여부였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SK나 한화 같은 이미 LS보다 훨씬 더 큰 그룹들은 사실상 좀 거의 포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좀 뭐 거의 좀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고 중단된 상태니까요. 근데 LS는 그룹 차원에서 계속해서 우리 갈 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자원 회장 같은 경우 지난 3월에 한번 설화도 있었죠. 우리는 뭐 그 싫으면 사지 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사실 해서 시장에서 참 대단하다라는 얘기까지 좀 들렸던 그룹이기도 한데, LS 쪽에서 지금 상장하려는 데가 이제 9월에 에식스 솔루션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LS 파워 솔루션, LS 이링크 이 세 회사들이 지금 줄줄이 상장을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S 측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특히 에식스 솔루션스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이 회사 원래 외국에 있는 회사인데 그거를 인수해서 이제 국내에 상장시키는 이런 개념인데, 기존에 있던 회사를 이렇게 쪼개서 상장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쪼개기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랑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서 또 바라보는 거는 결국은 모회사, 즉 LS 밑에 있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LS의 지배력이 약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결국은 LS의 어떤 그런 지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LS의 주주들한테는 손해를 보는 거다. 이제 이 얘기를 좀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제 키는 금융당국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잘 아신 것처럼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뭐 대규모 유상증자, 특히 투자와 큰 관계가 없는 그런 유상증자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CB 발행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금융당국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정정신고서도 반려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LS의 이런 중복상장 이권을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이런 추세가, 이런 흐름들이 이재명 정부의 이 자본시장 정책과는 분명히 배치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LS가 계속해서 끝까지 갈지 아니면 결국은 좌초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펀드와치 얘기 좀 해보죠. 지난주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체 이 ETF 시장에 아주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상위 5개 중에서 거의 4개가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표를. 삼성의 코덱스 2차 전지 레버리지 ETF가 20%가 넘게 올랐고요. 레버리지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봐야 되겠죠. 2위도 미래에셋의 역시 2차 전지 관련 레버리지 상품 역시 20% 넘게. 진짜 딱
2배 수준이네요. 그죠? 왜냐하면 삼성의 그냥 레버리지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그런 ETF 상품 2차 전지 이게 10% 정도니까 삼성께 참 많네요. 삼성자산운용께 10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나 차지할 정도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이 상품들, ETF 상품들의 수익률이 좋았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들이 2배, 일반 상품보다 좀 더 높았다. 마지막에 포스코 그룹 포커스 상장지수 저것도 사실은 포스코 그룹이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등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계열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따져보면은 상위 탑5가 다 2차 전지 관련된 상품들,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 상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 0.2%가 이제 마이너스였고요. 해외 펀드는 0.3%. 일본이 지난주에 3.6%나 급등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관세 타결에 따른 이 수혜 이거를 그대로 좀 반영이 했다고 봐야 되겠고, 개별 상품 보니까 이게 항생테크 요 레버리지 상장지수 ETF가 12%, 여전히 항생테크 쪽에 관심들이 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또 어떤 섹터가 이렇게 다음 주 제가 월요일 날 펀드 와치할 때 이름을 올릴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켓 비하인드는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 시장 생각보다 좀 아쉬웠던 그런 좀 한 주였습니다. 네. 이게 세금 관련 문제도 있었고요. 뭐 아직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상승 종목 수가 좀 점점점 주는 게 확실히 좀 투심이 위축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시장 내부적으로 본다면 사실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수는 좀 그래도 방어했지만 실제 체감 지수는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이제 0.2% 상승하고 코스닥은 지금 1.6% 하락 마감했는데 아무래도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글로벌 하위권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뭐 유가 등도 소폭 하락하면서 뭐 시장 우호적인 방향으로 갔지만 결국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더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주요 이슈 살펴보시면 뭐 미국과 일본이 15% 상호 관세 합의하면서 자동차 관세율을 12.5%로 낮추었다는 소식에 국내 자동차 종목들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상되었던 한미 그 상호관세 협상 관련해서 차질이 좀 발생했고요. 또 대주 조건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면서 지수는 좀 보합선이었지만 종목들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3주 연속 강세가 나타난 업종이 2차 전지 섹터였는데 뭐 탄산리튬 가격이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LG 에너솔루션이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뭐 소식이 업종 전반적인 투심 회복에 도움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1천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 630억 순매수했는데 코스닥에서는 이제 4주 연속으로 대량 순매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순매수 전환이 나타났다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스피 순매수 업종으로 외국인은 화학, 기계, 전기전자, 운수장비, 유통, 전기가스, 금융업 순매수가 나타났는데 특히 운수장비에 속해 있는
자동차와 조선 모두 순매수가 크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순매수 상위 종목 외국인은 지금 2,960억 순매수한 하나오션이 1등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380억 순매수한 현대차가 2등, 1,970억 순매수한 기아가 이제 3위를 기록해서 직전주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네이버, 유한양행, 삼성, SDI가 있었는데 네이버는 지속적으로 지금 순매도 상위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자동차, 조선, 철강, 2차전지, 은행 업종이 좀 강세였다고 할 수 있겠고 AI 관련한 종목들은 좀 약세 전환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동차 그중에서도 상당히 현대차의 순매수가 상당히 좀 두드러졌네요. 외인이요. 저도 상당히 그쪽을 굉장히 약간 좀 눈길을 많이 주면서 약간 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밤사이에 관세 관련 이슈가 굉장히 큰 게 한 가지가 더 나왔죠. 네네. 이제 유럽연합 측도 일본과 비슷하게는 가져갑니다만 허들 역시 상당히 좀 비슷하게 높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솔직히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사실 지난주와 이제 그 주말 사이에 나왔던 관세 협상 관련 뉴스를 살펴보게 되시면 한국이 미국에 좀 많은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을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에 코스피에서는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개인들이 무려 2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정말로 가장 많은 순매도를 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뭐 현재 협상 타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마감 시한인 8월 1일 이전에 협상은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미국에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좀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향후 국내 경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불안감 뭐 이런 것이 투자 전략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협상 관련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좀 수립을 미리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한번 구상해 봤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일단 시장은 이제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르지 못하고 짓누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승은 하겠지만 상승 정도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오히려 이제 상승을 말고 고점을 만든다면 다시 하락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고점에서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15%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10%에 근접한 관세율로 협상을 타결할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오히려 그 뉴스에 좀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15%를 초과하는 관세율 타결이라든지 아니면 8월 1일 이전에 협상이 결렬돼서 시한을 넘기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주식시장은 분명히 이제 하락하는 흐름으로 이제 나타나겠지만 결국 재협상을 통한 관세율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매도하셨던 그런 현금을 활용해서 저점의 주식을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 안에서도 사실 업종별이라든지 종목별 대응 전략은 좀 달리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큰 틀은 주식시장이 하락할 경우에는 저점 매수가 유리하다. 그리고 예상보다 시장 상승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비중 축소 전략이 좀 필요할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직까지 세부 내용을 가지고 좀 아웅다웅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15%가 기준선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타이밍으로 보자면 현지 시각으로 31일 우리가 정말 유예 하루를 딱 코앞에 두고 이제 일정 회동이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선업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뭐 사실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조선업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협상의 지렛대 또는 게임 천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한국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조선업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협상의 키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지금 뭐 사실 뭐 직접적인 자금 투자를 결정한 일본과는 달리 현지 건조, 기술 이전, 그리고 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금요일 한 언론사는 우리 정부가 군사랑의 미국 그 해군 MRO 기지 건설을 협상 카드로 꺼내 들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말 사이에도 뭐 삭제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거 보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보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군산이 보시면 이제 주한 미군 제8 전투 비행단이 주둔해 있는 거가 있고요. 또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할 수 있는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많이 될 경우에는 중국의 거센 반발과 보복이 예상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정말 진짜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만일 사실이라면 중국 관련주는 물론 전체 시장 흐름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거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될 수 있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조선업에서 단기 투자 전략은 사실 좋은 실적이나 또 관세 협상 관련 기대감에 충분히 좀 상승한 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더 뛰어넘는 더 좋은 협상 방안이 발표되는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예상 수준에 부합하는 협상안이 좀 발표될 경우에는 오히려 재료 노출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 타결 이전까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역시 최소한 비중 확대로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전에도 비슷하게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 말씀대로 최근 이제 조선에서 호재는 많지만 이미 선반영이 된 듯한 그런 주가 움직임들이 자꾸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군산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기지에서 이제는 조선 기지로 다시 한번 좀 탈바꿈을 할지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네요. 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관세도 관세지만 사실 이 얘기를 제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지난주 내내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이 세제 개편 관련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물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대주주 요건도 상당히 좀 강화가 됐었고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율이 0.2%로 인상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세제 개편을 하는 그것이 어떤 지난 정부의 세제를 좀 정상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만 본질은 세금을 사실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기존에 24%였는데 여기서 이제 1%포인트를 증가시켜서 5%로 이제 복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이제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래세율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은 지금 0.15%인데 이게 최소 0.18% 그리고 최대 0.2%로 지금 복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자본 준비금으로 재원을 배당하는 감액 배당에 대해서도 과세를 좀 고려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좀 당근 체계라고 여겨졌던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경우에 절대 배당 금액에 따른 차등 과세가 좀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어제 나온 최근 보도입니다. 이제 최고세율이 35%로 확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최대 주주가 사실
배당을 좀 더 늘리라고 하면서 이제 차등 배당을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최대 주주가 굳이 배당을 늘릴 그런 요인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정말 높게 확정되면서 이것이 발표된다면 주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방안과 동떨어지게 돼서 오히려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그 예상된 수치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발표된다면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럴 경우에는 뭐 향후에 뭐 코스피가 5천 간다 이런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4분기에 주식을 이제 또 매도하려는 양도 차익을 회피하려는 대주 조건이 들어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주식을 팔고 연말에 다시 재매수하든지 아니면 연초에 재매수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수 상승이 있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정말 세제 개편이 어떤 안으로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뭐 35%, 뭐 아직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코멘트를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다면 과연 의미가 있는 그런 세제 개편 아닌가 참 좀 회의감이 물음표가 뜨네요. 그러면 2차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외인이 지난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좀 실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낮아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일단 상법 개정 1차는 통과됐고요. 그리고 2차가 이제 9월 중에 이제 또 통과가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7월 22일 날 발의가 좀 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7월 22일 이전 발의된 여러 개의 2차 상법 개정안들을 보시면 신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소각하는 것이 6개월 내였고요.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1년 내 소각이 가장 빠른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난 22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소각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법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경제계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취합을 해서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여러 관련 법안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한 뒤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향후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자사주 소각을 강제한다는 것은 기존 주주들에게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자사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사주 바탕의 교환사채 발행, 그리고 증권사를 상대로 한 PRS 계약, 그리고 블록딜이 있는데요. 일단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교환권 행사 이전 확정 이자를 받는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교환 청구 시에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교환 대상 주식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형식으로 대주주 지분율을 희석시키지 않고 상대에게 저금리로 발생할 수 있어서 가장 선호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이 지금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PRS 계약은 증권사가 기업이 가진 주식을 매수해서 주는 형태로서 증권사는 계약 만기 시점에 해당 주식의 어떤 손실 또는 이익을 본 경우에 기업에게 청구하든지 아니면 반납하면서 계약 기간 동안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이익을 남기는 그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블록딜 같은 경우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유동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지분율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서 자사주가 일부 유동화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사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 자사주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일부 자사주를 매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좀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결국 보유한 자사주가 무조건 소각되는 그런 방안이 사실 안 될 수 있는 만큼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한 기업이 아니라면 자사주 비중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이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뭐 자사주나 배당이나 이전에 우리 증시에 이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던 재료들이 더 이상은 이전과 같은 그런 효력을 이제 네. 갖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저도 드네요. 이어서 이 통신업종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당히 좀 올해 통신업종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는데 네. SKT 사태 자체가 거의 뭐 없었던 것 같이 흘러가는 상황이네요. 일단 통신업 지수가 사실 올해 17.5% 상승했는데 그렇다면 뭐 코스피가 올해 33% 이상 상승했는데 좀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걸 시계를 좀 늘려서 2024년부터 보시면 지금 통신업이 35% 상승했고요, 지수가. 코스피는 20.3%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는 방어적 내수주로 지금 사실 주가라든지 실적 변동이 크지 않고 배당을 준다는 게 매력인데 뭐 배당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투자 매력도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통법은 많은 전문가들이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최근 통신 서비스 종목보다는 통신 장비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국내적으로 주파수 그런 경매가 향후에 이제 시행되면서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된다면 상당히 여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통신 장비 중에서는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좀 투자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KMW가 내년에 실적 개선세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방산주로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RFHIC 정도는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그냥 마지막으로요, 딱 한마디로 좀 답변 부탁드리시죠. 이번 주에 좀 유력하게 집중해야 할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는 사실 뭐 어떤 상호관세 통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수출 관련 업종으로 좀 접근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명쾌한 해답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마켓 비하인드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 많은 이야기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